곳은 전북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광주, 전남에 50에서 100mm, 전남 해안의 많은 곳은 최대 150mm가 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많은 곳은 최대 80mm 이상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KBS 열린 토론은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 한 명이 추락,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단순 추락사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이 수사를 할수록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파트 내부에 총 16명이 함께 있었고 집단으로 마약을 투여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는데요. 마약 유통 경로와 매매업자 등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의 마약 실태, 출연자의 픽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미 널리 퍼진 마라탕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탕후루, 가히 열풍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유행 음식을 놓고 우리나라 외식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기가 높아진 만큼 또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마라탕후루 열풍, 2부 제작진의 픽으로 만나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오늘 함께해 주시는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사람 사랑 공감의 소설가 서유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한국 여성 변호사의 손정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희입니다. 정의, 평등, 정치 철학을 탐구하는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권입니다. 이렇게 물리학자, 소설가, 법률 전문가, 정치 철학자까지 각기 다른 전공과 개성, 지식을 가지신 네 분의 출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의 픽은 손정희 변호사님의 흔적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마약 때문은 아니고 수사 때문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사건, 경찰관 추락사 사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져오셨는지. 네, 사안이 발생한 건 지난달이니까 좀 시간이 경과된 사건이긴 합니다. 아직 그런데 사건의 실체는 정확하게 신속하게 아직 나오고는 있지는 않지만 일부 이제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이 사안은 제가 핵심 키워드 3개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정집이 놀라웠고요. 용산도 사실 서울 한복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고 발생된 추락 장소도 한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정말 가정집으로 주변에 초등학교, 공원 이런 평범한 장소였다는 점, 그리고 이 장소에는 또 현직 경찰관이 있었다는 점. 이 키워드 3개가 우리나라의 지금 마약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좀 놀라웠던 사건이고요. 좀 두려운 사건이기도 하고, 미국 같은데 보면 좀비 거리라고 해가지고 막 마약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마약성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먹고 운전하다가 이제 붙잡힌 사건들도 연이어 터져서 같이 좀 경각심을 가져보자 하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퍼질 대로 퍼졌다. 안 퍼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마약을 단속해야 될 사람까지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의 현주소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렇게 이미 키워드를 다 주셔서 나머지 세 분이 딱 키워드 하나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김만건 박사님. 예, 뭐 이게 과거에 한국에서 보면 이게 마약은 뭐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나 그리고 가끔씩 뭐 재벌집 자식들이나 뭐 그렇게 하는 향유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반적인 좀 스테레오타입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경찰관 추락사 사건 이거 보면 연루자가 경찰관, 뭐 대기업 직원, 뭐 의사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검출된 마약의 종류가 아주 뭐 드문 희귀 마약이라는 보도도 뭐 따라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도 세 개의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지만 가정집 용산 현직 경찰관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마약을 통제해야 할 공직사회 그리고 일반적인 고소득층이나 뭐 일반적 대기업 사원들 수준까지 이제 마약이 스며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보면 크게 겹칠 것 없는 이런 집단들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마약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가 조금 주목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서 작가님. 저도 되게 과거 마약한 뭐 클럽 같은 곳, 그러니까 우리 좀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게 많았던 느낌이었는데 이번 집단 마약 투약 사건 보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운동 동호회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제 사건 당일이 한 그 두 멤버 뭐 생일 파티였다라고. 그래서 표면적으로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는 뭐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냥 생일이라서 이렇게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다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걸 보면서 거기 뭐 16명이라고 했지만 이제 오늘 나온 기사에 22명으로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 몇 명을 이제 결국 입을 맞춰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번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마 있어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 뭐 똑같은 마음으로 모였는지 어쩐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걸 보면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그냥 나 친한 친구 있는데 나 뭐 우리 모여서 하는 뭐 좋은 모임 있는데 거기 갈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가서 사실은 쉽게 그냥 노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전염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되게 그냥 이웃의 얼굴을 하고 행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거 초청 받으신 적은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예. 이종필 마약을 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 이제 마약이라고 하면은 딱 드는 생각이 뭐 재벌 2세나 재벌 3세나 영화 속의 한 장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급차를 몰고 실제로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아주 비싼 차를 몰고 갔는데 사고 나서 뭐 이렇게 보니까 마약 성분 검출되고 그런 게 딱 그냥 어떤 정형화된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떠오르는데 아니면 무슨 뭐 클럽에서 어떤 뭐 일이 있었다라든지 그런데 지금 뭐 쭉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일상적인 동호회 모임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저도 뭐 그런 모임들이 이제 뭐 몇 개 있거든요. 그럼 그런 모임들 중에 어떤 거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마약을 즐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뭐 정말 사건 자체가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뭔가 뭐 일이 생겨가지고 그 중에 현직 경찰관이 이렇게 뭐 투신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마약에 취해서 그런 건지 뭐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경찰인 분이 그렇게 추락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거는 마약 사건에다가 뭔가 강력 범죄도 연루가 된 건가?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어떤 극한 상황들이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거다. 그런 게 이렇게 좀 경각심 옛날에 우리가 봐왔던 어떤 그런 마약 사범 내지는 그 마약 투약의 현장이라고 하는 장면들이 그거하고는 전혀 생경한 모습. 그냥 아주 일상적인 그런 평온한 모습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뭐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재벌 회장집이었다, 무슨 예. 뭐 펜트하우스였다. 그러면 또 이게 좀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예. 싶은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그 최근에 마약 사범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면은 이런 마약의 평범성이 확대되는 어떤 예. 그런 좀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손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의 좀 뭐랄까 특이한 면들과 함께 또 되게 일상에 연관된 면들 뭐 이런 것들 현재까지 파악된 걸 한번 좀 말씀해 뭐 주시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알려진 건 경찰관이 이제 참여했고 이제 추락사한 원인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이 A 경장이 실제 본인이 마약을 구매한 30대 남성이 있었고 그 남성이 구속이 됐던 걸로 봐서는 어떤 마약 수사라기보다는 마약에 같이 가담했던 정황이고요. 아직 국가수 부검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장에서 5명이 마약 그 간이 검사나 또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중에 3명이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2명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여러 사람들 지금 21명이 참석했고 외국인 1명 도망가 있고 1명 사망에 이르렀고 나머지들 다 진술조사 받았는데 현장에 마약이 많았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어서 예. 마약을 흡입하면 환각 증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추락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주변 지인들이 이 집은 그렇게 좀 시끄럽더라. 파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구속된 중에 1명은 이 집을 임차한 그 장소 제공자이죠. 그래서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개연성이 있고 처음에는 인원도 속였죠. 올해 뭐 8명밖에 안 된다는 둥 알고 봤더니 21명까지 나아가서 혹시라도 그 숨겨졌던 사람들 중에는 좀 알려진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서울 한복판에서 너무나 손쉽게 이렇게 마약을 구매하고 흡입하고 너무 대담하게 이렇게 일상적으로 모이는 방식들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은 마약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10대들부터 주부들부터 젊은 여성들도 엄청 많이 개입해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주변의 감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잡혀있는 21명의 가족들은 내 가족이 이런 걸 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특히 케타민 같은 경우는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병원이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료계의 남용, 오남용 예.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모르게 얘기도 하셔서 이게 이제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일종의 구하는 루트의 형식처럼 됐을 수도 있고 되게 도덕적 해이도 좀 아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김만국에서 이게 이렇게 좀 쉽게 보이세요? 근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거 좀 전혀 되게 뭐 상상을 잘 못하겠고요. 일단 피부과를 가지 않고 성형외과를 가지 않아서 그런지 예. 모르겠지만 별로 가시는 데가 없긴 하죠. 예. 예. 아니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이게 람보르기니 사건을 봐도 그렇고 압구정 뭐 롤스로이스 사건 이걸 봐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그냥 차를 몰다가 길거리에 있는 행위를 치고 그다음에 무책임하게 도망갔다가 뒤에 다 잡히는 패턴이고 그리고 잡히고 난 다음에는 내가 오늘 뭐 시술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이제 자기가 결국은 그 시술의 영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제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제가 이 두 번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때 이제 그 행위를 친 이 20대 신 씨가 자기가 이제 그 처방을 그 방문을 했다고 하는 한 병원을 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5년간 마약류를 1만 개 이상 처방한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과다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판단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서는 이게 얼마나 과다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들과 뭐 관계기관과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야 되고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명확한 좀 기준을 좀 제시해 주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이제 이 마약류가 이제 철저히 의료용이었냐 아니면 어정쩡하거나 좀 심지어는 이제 남용되는 그런 상태였었냐. 이종필 교수님 아까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지금 얘기들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마약 사건들 중에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서 특별히 막 딱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뭐 영화 중에는 그 영화 베테랑 예. 유명한 장면이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새롭게 이제 좀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게 거기서 정말 연기를 잘했던 그 주연 배우가 실제로, 예. 실제로. 마약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서 그렇게 좀 뭐 그 해서 화제가 됐었고 예. 실제로 그 배우가 그 마약 사범으로 적발이 된 과정이 이게 그 말하자면 빅데이터가 찾아낸 거잖아요. 이게 자료를 통합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굉장히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마약 뭐 약품을 이렇게 처방을 받은 게 드러나서 누군지 모르고 일단은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예. 유명한 연예인이었다 이런 사건이어서 그 좀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 그 드라마 중에 이제 모범택시 2편 예. 시즌 2에서 보면은 그것도 뭐 연예인 관련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버닝썬 사건이었나요? 네, 굉장히 버닝썬. 꽤 예. 사회 충격을 줬던 그런 것이 이제 드라마로 그대로 옮겨졌는데 보통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참 현실에서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을 가지고 예. 그렇게 극화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 세상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드라마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보니까 그 KBS 탐사보도부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올해 그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건데 뭐 한국 리서치에 의뢰 조사한 건데 여기 보니까 마약을 처음 사용한 경로 중에 의료원을 통한 게 49.2%라고 합니다. 구입한 이제 경로 처음 사용한 것도 의료인이고 구입한 경로도 병원 의원이 65.3%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그런 쪽을 통해서 얻는 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이런 조사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좀 낮은 단계의 마약이긴 하겠습니다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진입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구매 척까지도 되는 건데. 방금 인용해 주신 조사가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했던 조사라고 하네요. 5월 3일부터 열흘 동안 웹조사로 진행한 결과라고 하고요. 그럼 서미 작가님은 작품에 뭐 마약을 쓰실 일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저 예전에 쓴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있어요? 네, 예전에 그 작곡가인데 천재 작곡가. 굉장히 작곡을 잘하다가 이제 작곡 의뢰도 떨어지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마약이라고 하진 않지만 마약으로 의심이 되는 걸 하면서 예. 영감을 구하지만 사실 되지 않는 얘기를 잠깐 쓴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아까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약처럼 되게 멀리 있고 예. 되게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마약으로 썼었는데 그리고 제가 마약하면은 떠오르는 저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도 막 레옹에 나왔던 게리 홀드만이라든가 뭐 레퀴엠이라든가 트랜스포팅이라든가 이렇게 다 외국이나 그쵸. 혹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했었던 건데 근래 이제 아까 이종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근래에는 OTT에서 했던 시리즈에 마약이 안 나왔던 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다루지 않아도 나오는 얘기 중에 항상 마약이 들어가 그렇죠. 있었던 뭔가 것 같아요. 범죄하고 연관되고 네,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범죄와 마약이 연관이 돼 있고 실제로 또 요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잡히면 그냥 기본적으로 마약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약을 했나 안 했나 여부부터가 항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주차 시비 혹은 운전해서 사고를 내도 이 사람이 마약을 했는가를 먼저 이제 예. 보게 될 정도로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바뀐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2023년도에 미국에서 그 학교 교사가 펜타닐에 취해서 학교 교단에서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3월에 텍사스에서도 그 마약상 3명이 학교 근처에서 그 펜타닐 진통제를 퍼뜨려서 아이들이 먹고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런 거 볼 때 우리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고 이제 좀 그런 사람이 있지만 아직은 우리는 실생활에는 좀 예.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4월에 사실 강남 학원가에서 그 청소년 마약 음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아이 다니는 학교 초등학교인데도 그 앞에 플랜카드가 뭐 어른들이 주는 음료나 뭐 이런 마약성 이런 예.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먹지 말라.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면 뭐 유괴할까봐 뭐 할까봐 하면 이제는 마약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게 붙은 걸 보면서 많이 변했구나. 예. 정말 많이 그 실생활에 침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내지 범죄 유형에 가까운 어떤 종류들이 너무 다양해서 이게 네. 이제는 카테고리화 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온갖 종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필로폰이나 헤로인이나 뭐 이런 것들 아는 건데 지금 나오는 건 이름도 뭐 영어고 길고 수시로 이제 과학자분 계시지만 혼합 물질을 만들다 보니까 예. 지금은 또 이게 규정도 마약류관리법엔 딱 규정을 해놓거든요. 하겠지. 신종 예, 예. 물질이 계속 나오고 얼마 전에 스프레이가 마약류다 2,000원밖에 안 한다 뭐 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법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만드는 사람은 돈이 되니까 정말
기어코 신물질을 만들어내는 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적발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중독성이 강한 물질을 누가 빠르게 인체에 투입할 수 있는 양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광범위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천문학적 액수가 달라진다라는 거고 한국 시장이 돈이 된다고 알려져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 동남아 가면 대마 같은 거 상대적으로 쉽게 사지만 우리나라는 엄청 이렇게 음성화해서 엄청 비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 벌러 들어오는데 처벌은 또 약하고 중국 가서 잘못하면 사형당하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초법은 집행유예이고 이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무서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영화로 설명하면 처음에 마약왕이라는 영화 보고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송강호가 나와서 결국 본인이 마약을 하고 돈을 벌지만 마약을 끝끝내 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본인이 마약에 중독되는 마약상 이야기가 그려지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마약은 진짜 강력한 마약이었어요. 뭐 필로핀을 제조한다던가 범죄 조직과 연관돼서 이렇게 건네가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본 거는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이제 이름이 한양이라고 나오는 사람인데 정말 평범한 집안의 식당, 돈 많이 버는 식당의 아들이 마약 때문에 들어갔는데 정말 철저한 의지로 마약 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몸을 부르부르 떨면서도 그 마약의 어떤 유혹을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출소하자마자 바로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이제 감옥에 가는 장면이 나와서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중독돼서 헤어나올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치동에서 퍼졌던 것은 ADH 약이라는 이름으로 뭐 지나가다도 주고 학생들이 찾아도 먹고 또 여자애들은 살 뺀다고 다이어트 약 인터넷에서 사다가 그게 마약인지 모르고 뭐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쉽게들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특히 의사한테 처음 접하는 게 많다고 하잖아요. 의사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합법적 마약상이라는 오명이 있거든요. 지금 일부 병원들은요. 그게 사실 맘먹고 뭔가 한 번씩 해보면 좋겠다 한데 또 이게 정확한 범죄 혐의 없이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진짜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최정희 님이 마약성 진통제가 제일 쉬운 통로인 것 같습니다. 처방 엄격해야 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진희 님께서 모임이나 알바 등 사람 만나는 일이 두렵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고 헤어나지 못한다니요. 걱정됩니다. 눈물 표시까지 하셨네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마약을 홍보하는 듯해서 그것도 우려됩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손 변호사님은 주로 이제 그 한국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영화나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마약하면 나르코스, 뭐 브레이킹 배드 뭐 이런 쪽이 주로 생각이 나긴 하는데 브레이킹 배드는 특히 그 화학 교사가 돈 벌려고 이제 자신의 화학적 지식을 활용하잖아요. 이종필 교수님 물리학자시긴 하시지만 제조는 못하실 것 같고 이 신종 마약이는 좀 물리학자들은 화학을 싫어해서 그러니까 폭탄은 만들어도 마약 제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혼자 폭탄을 만들어. 그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KBS 탐사보도본부의 설문조사 이게 전국 단위의 마약 사용 실태를 조사한 거는 국내 최초라고 해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렇게 뭐 과연 우리나라의 마약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실제로 통계 잡히는 거 말고도 이제 암수 사건, 드러나지 않는 사건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곱하기 몇 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이 KBS 설문조사 보니까 이게 지금 5,000명 한 거거든요. 19세에서 69세까지 5,000명 단위로 해서 굉장히 좀 믿을 만한 결과인데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게 3.2%예요. 치료 목적 처방을 제외하고 정말로 마약을 하기 위해서 3.2%면은 이게 해당 연령대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120만 명. 그래서 그러니까 모집단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그렇죠. 마약 청정구 기준이 10만 명당 20명 이하라고 해요. 0.02%. 그런데 그 기준에 이제 160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약 했던 사람이 한 1% 이상 넘어가면은 그러면 정말 심각해서 사실 이게 좀 수치를 잡기가 상당히 힘든 정도가 1%, 2% 정도라고요. 근데 지금 3.2%는 그걸 훨씬 넘어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 속의 숫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응답에도 암수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 설문조사로 이제 그렇죠. 물론 익명으로 했겠지만 인터넷으로 한 건데 예. 당신 마약했어? 그러면 안 했다고 할 가능성이 게 있으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인들이 마약을 경험했다고 듣거나 본 적이 있느냐? 예, 그럼 확 늘죠. 이게 10.4%예요. 예. 그럼 여기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마약을 했는데 나는 안 했다고 했지만 그렇죠. 주위에서 했다고 들은데 이제 예. 거기 이제 자기가 포함을 시킨 이런 케이스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훨씬 더 현실적인 그렇겠네요. 숫자에 가까우실 때 10.4%. 이야. 그러면 이 중에도 한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10명 중에 한 명이. 야, 그러니까 제가 진짜 본 빈도수로 따지면 제가 본 숫자 중에 예. 사실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 가장 현실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되게 충격적인 거네요. 네. 상당히. 와, 그럼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점점 일상처럼 느껴지는 그런 수치들까지 좀 나오는데. 서 작가님 이게 청소년들이나 네. 이 주변에서 그런 진짜로 말 그대로 건네들은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저는 없죠? 아직은 네. 없는데, 근데 저도 그 최근에 그 이제 아이들의 형이나 누나들 키우는 엄마들한테 그 아이들이 먼지 그 스프레이 빨아들이는 예. 스프레이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얘기가 이제 떠도는 걸 듣고 그거를 사보고 싶다. 나 그거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다면서 그 기사를 이렇게 링크를 예. 걸어서 보여준 걸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미국이 헤로인이래 펜타닐 때문에 예. 전쟁을 치르면서 그게 잠잠해지고 조금 하면서 그 스프레이로 넘어가서 먼지 제거 스프레이랑 데오드란트 스프레이를 그 챌린지하는 그 유행이 있었대요 한때. 예. 내가 뭐 이거를 한 번에 얼마 시간이 얼마 동안 얼마의 양을 흡입할 수 있나. 마치 무슨 뭘 얼마나 견디나처럼 그런 챌린지를 한 게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외국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먼지 제거 스프레이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거를 이제 파는 거를 금지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이 아는 아까 무슨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루 이런 식의 주사 이런 게 이제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그 마약들이 이제 생겨나고 확산되고 학생들은 말 그대로 좀 호기심에 마약을 하고 싶어서 하는 아이들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그거 뭐지라고 하다가 노출돼서 옛날에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조립식 한다고 본드 막 붙이다가 한 명 나 어지러워 이랬던 것처럼 이게 아무렇지 않게 돼서 어떤 아이는 약하고 중독되고 나 왜 그러지? 근데 그거 맡으면 기분이 좋아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릴 때 그 부탄가스라든가 네. 본드 공업용 맞아요. 본드를 흡입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청소년 문제. 그 당시에는 근데 부모들이 이제 관리 못하고 약간 빈민가 쪽에 좀 가까웠을 때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스프레이를 들으니까 이제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이제 마약은 아닌데 그리고 이건 공업용 용품들, 화학용품들이 들어간 거니까 이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고 제가 이런 본드나 이런 거는 한 지점에서 너무 많이 사면 안 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참 법이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부탄가스의 본래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 보니까 법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탄가스를 규제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1991년경에는 이제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이런 부탄가스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상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들이 실제 너무 많이 오남용을 하니까 95년에 이제 뒤늦게 이제 화학물질로 들어온 거고요. 근데 항상 법은 이렇게 좀 몇 년 늦어요. 그럼 새로운 물질과 더 자극적인 물질이 나오니까 규제가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내용들이 있고 2000년대에는 또 본드 풍선 유행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017년은 해피벌룬 사태 때도 이거 빨리 부랴부랴 이제 그러니까 법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제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서 명확하게 이거는 범죄야라고 법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걸 넣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이거 해도 이거 처벌 안 되잖아 하고 이미 퍼진 다음에 사회적 문제가 되면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규제가 좀 어려워서 포괄적인 내용으로 본래 어떤 화학 물질을 이런 오남용이 될 수 있는 신체 위해적인 어떤 정신 환각이나 이런 것들을 기타 등등으로 넣자는 논의는 계속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애매하면 위헌 제형 법정주의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거고요.
특히 마약류관리법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정말 과학자도 모르는 신물질, 그들만 아는 신물질이 생성됐다 사라졌다 이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무엇을 건넸을 때 이거 법에 처벌 안 받아. 그러니까 지금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없지만 마약이 맞는 거죠. 규제가 없을 뿐. 그런데 그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독돼서 헤어나오지 예. 못할 수 있으니까 누가 예전에는 술집에서 막 누가 술 따라주는 거 권했던 사이잖아요. 예. 이제 절대 받아 마시면 안 된다.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이게 참 주변 사람들 믿을 수가 없는데 강성도님이 금연 성공자로서 하는 말이지만 중독이라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14년 말 금연하자고 모인 8명 중 저만이 유일하게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담배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마약 상상도 안 갑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는 이제 청소년 시기에 접하면 안 되는 일들이죠. 이게 평생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하고 호기심, 뭐 허세, 또래 집단 뭐 이런 것들 청소년 집단의 또 특성이기도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청소년들은 뭐가 새로 나왔을 때 되게 궁금해하고 접근해 나갈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금방금방 받아들이고 한번 호기심이라도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뭐 제가 우연히 학교에서 브라질을 가르치게 된 계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 브라질의 파벨라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빈민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소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거든요. 그걸. 그러면 그게 중독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그것이 오히려 그 빈민촌을 완전히 분위기를 장악하고 범죄 소굴로 만들고 주저앉히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소한 접근 같은 것들은 상당히 뭐 이렇게 우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그 지난 4월에 난 보도를 보니까 대전지검이 지난해에 검거한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 마약 사범을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역대 최대인 1,158명이 걸렸는데 이게 2017년과 비교해서 31.8% 정도 증가한 거랍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 마약 사범은 같은 기간에 104명에서 411명으로 증가해서 395%가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뭐 늘어났다라는 거 우리가 10배 정도 늘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 범죄가 이렇게 청소년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SNS 같은 걸 통해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세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밟고 그리고 그래서 때로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SNS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게 뭐 텔레그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N번방 사건 텔레그램을 타고 일어났고 그리고 거기다 또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뭐 IP 추적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어로 해서 뭐 만날 수 있는 상대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텔레그램이나 같은 SNS 그리고 다크웹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너무 쉽게 지금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SNS나 아니면 이 다크웹 같은 것들을 또 어떤 방식으로 통제해야 될 건가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다른 분들도 이제 우리 뭐 마약 뭐 예전에도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좀 있었기도 했고 그때도 이제 했던 얘기지만 마약 떡볶이 이런 말 쓰지 맙시다.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권장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언어 속에서 이제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장난으로 할 얘기가 아니다. 결국 그런 거죠.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또 이종필 교수님 말씀하세요. 네, 저도 사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마약 떡볶이, 뭐 마약 김밥 이런 게 너무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고 또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너무 잘 썼다는 칭찬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약 빨고 쓴 것 같다. 이런 뭐 예전에는 이렇게 그 예술하시는 분들이 뭔가 창조적인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뭐 마약의 힘을 빌렸다라든지 이런 게 일부 창작자들에게는 그게 또 미담으로 이렇게 또 비치는 약간 전설처럼 되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내가 좀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이럴 때는 마약의 힘을 빌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좀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지고 표현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가 나왔던 스프레이 같은 게 너무 접근성이 쉬우니까 이것이 그 마약으로 진입하는 어떤 그 진입 장벽을 굉장히 낮추는 역할도 할 것 같거든요.
그 옛날에는 정말 그 우리 세대는 본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저도 주변에 그런 친구들 꽤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스프레이로 바뀐 것 같은데 그 주성분이 LPG라고 해요. LPG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뭐 프로판 이런 것이 이제 주성분인데 이거를 단기간에 고농도로 흡입을 하면 그러면은 질식, 발작, 뭐 환각 상태, 심장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좀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소년 여러분 호기심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꼭 정해진 용도로만 좀 사용을 해주시기를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런지 이제 판매를 또 스프레이 같은 건 중단을 시켰다고 하는데. 저 소유미 작가님도 어떻게 이 우리나라 마약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진짜 아까 청소년 어른들은 저 이제 뭐 이렇게 뭐 알아서 사시다 가시는 건데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누가 뭘 하는데 멋져 보이는 허세. 그러니까 저도 그 왜 요번에 칼부림 사건이 났을 때 막 나도 칼부림 할 거야 하는데 상당히 어린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한번 해봤다, 장난이었다.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이 봤을 때 그런 게 나왔을 때 저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아직 판단할 능력이 좀 없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한번 해볼까? 나 장난인데? 나는 중독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정말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OTT에서 아까 되게 많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마약하는 이야기들이 범죄와 연루돼서 나오고 거기서 사실은 단 한 번도 마약이 좋다거나 마약을 권하지 않거든요. 다 폐해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멋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 하나 꽂히면은 뭐 다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오래 살 필요 있어. 건강할 필요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끊을 수 있는 것 아니고 한 번 해보고 말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진짜 말 그대로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 청소년에게 일부러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다 SNS로 하더라도 배달하는 사람 한 명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말단 직원 겸으로 아이들을 이제 유인하게 해서 마약을 주고 얘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너 그럼 배달 한 건 하면 내가 마약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마약 노예처럼 불리는 집단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선의로 뭔가 좋은 거 주겠다고 하면 정말 용기 있게 거절을 해야 되고 이미 그리고 퍼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뚝은 터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마약 치료센터를 엄청 늘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 아프다 그러면 심리상담 가고 정신과 가는데 마약이 제일 치료가 급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약에 중독되고 초기 몇 번 해서 누구한테 상의하고 싶어도 처벌될까 봐 엄마한테 혼낼까 봐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마약 치료센터가. 이걸 안 하면 애들이 이걸 치료를 못 받으니까 저는 이미 이제 뭐 아까 수치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빨리 퍼지고 있다. 치료센터를 만들어달라. 그래야 처음 시작한 애들이 중단할 수 있다. 저는 근데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하고 전문가도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들도 많지 않고 정말 치료센터는 어떤 민간에서 펀드 모아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학규 뭐 전 좀 지금까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전 좀 다른 방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삶이 너무 풍요로워지거나 혹은 삶이 너무 어려워지면 그리고 혹은 삶에 너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압박이 높아지면 마약류가 남발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풍요로운 사람들은 더 극한의 쾌락을 찾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잠시라도 고통이나 압박을 잊기 위해서 이걸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사회가 풍요로운 사회가 되고 그 사회 속에서의 부의 양극화 이런 일과도 어느 정도 맥락은 좀 다 왔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풍요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적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조금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좀 정신적 압박이 덜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좀 더 논의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게 사회적으로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범죄적으로만 해결하지 않는 다른 틀이 분명히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자, 일부 논의를 통해서 최근 이 경찰 사망 사건으로 드러났었던 이 마약의 일상화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들 나눠봤고요. 적어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 진입로 앞에서 그 벽을 괜히 우회하거나 타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망의 토크, 소설가 서유미 작가, 손종혜 변호사, 정치철학자 김만권 경희대 교수,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상어교양대 교수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제작진이 골라주셨는데 마라탕후루 열풍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마라탕은 뭐 사실 이제 이미 많이 퍼져 있고요. 뭐 상당 부분 사실 이제는 좀 굳어진 것 같고, 탕후루는 이제 조금 됐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막 퍼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게 일종의 유행하는 그런 외식 문화로서 또 어떤 생각들 하시냐라고 이제 던져주신 것 같은데, 문제는 드셔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셔보신 분을 중심으로 네.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손 변호사님. 저희는 초등학생이 집에 있어요. 마라와 이 탕후루는 초등학생들이 열광합니다. 예, 예. 그 앞에는 뭐 엽기 떡볶이도 있었고 아무튼 순서대로 뭐가 많이 지나갔는데요. 집에서 마라샹 것도 허거라고 해야 되지? 마라허거도 우리 이제 해먹잖아요. 마라샹궈. 네. 마라 허거도 있고. 네네. 그 뭐 그렇죠. 탕소스나 이런 거 다 예. 파니까요. 그리고 너무 좋아해서 탕후루 먹으려고 신촌 가서 사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갔는데 낮이었어요. 지금도 생각나. 낮인데 다 없고 몇 개만 애들이 먹고 싶은 게 없고 조금 남은 거 그거 그 2개, 3개 이렇게 사 먹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게를 나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신촌거리 걷는데 이 집뿐만 아니라 저기도 있더라고요. 예. 바닥에 그렇게 꼬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장님 돈 많이 버시겠는데 그런 예. 생각하면서 지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요즘 저 창업 지원 그러면서 이제 그 탕후루 창업 뭐 이거 많이 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또 드시는 분, 네, 서작가님 드시는 분. 네. 저희 집에도 초딩 어린이가 있는데 예. 어린이가 이제 처음 먹고 나서 정말 눈이 번쩍 떠 너무 이거 뭐냐고 아, 그래요? 이러면서. 근데 저랑 둘이 단 걸 되게 좋아해요. 저희 예. 어린이하고 저희 아저씨는 안 좋아하고. 그래서 나도 먹어보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뭐 별거를 다 샤인머스켓부터 뭐 예. 귤, 딸기, 파인애플, 오렌지 뭐 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보통은 과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보통 과일하죠. 근데 비싸서 어디를 나가면 정말 길에 파니까 꼭 그걸 자꾸 사 먹게 돼요. 예. 근데 이렇게 하나를 먹으면 되게 아쉬워하고 2손에 쥐고 싶어해요. 자꾸만. 너무 비싸서 이걸 한번 집에서 해보자. 어차피 집에 있는 과일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실패를 해서 이게 흘렀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너무 잘해서 이제 집에 냉동실에 항상 있어요. 아, 그렇군요. 꽃을 끼워가지고 항상 넣어놓고 네. 이렇게 하루에 하기 한두 개씩. 어렵다고 들었어요. 아니 되게 쉬워요. 예. 쉽고 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한번 이제 가봐야겠네요. 여기 지금 안 드신 분들 드시게 하려고. 이빨이 썩는 기분이 든대요. 저희 안 먹는 분은. 이종필 교수님 마라탕은 드셔보셨는데 탕후루는 안 드셔보셨다고 그런 것 예, 같은데. 마라탕도 사실 별로 제 입맛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탕후루는 이렇게 구경만 했는데 일단 그 보이는 모습이 이거는 어떤 면에서도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우선은 치아에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 번쩍거리는 것이 분명히 설탕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안 그래도 뭐 다른 식으로 설탕을 좀 많이 섭취를 하는 우리 식습관에서 저런 것까지 먹으면 그러면은 뭐 당 수치나 이런 걸 상당히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작동을 해서 그렇고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않는 저에게는 그런 그 겉모습이었고 제가 탕후루 안 먹어봐가지고 그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SNS에다가 이제 글을 한번 올렸거든요. 예. 아직 탕후루 못 먹어봤다고. 그랬더니 여러 댓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게 뭐 저 같은 71년생이 좋아할 음식은 아니다. 뭐 그런 그래서 좀 위안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자기 돈 주고 그렇게 뭐 한 꼬치 이렇게 사 먹기를 권하진 않지만 옆에서 누가 먹으면 한번 뺏어 먹고 싶은 맛이긴 하다고. 예. 찔려 꽂히려. 내 알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도 누가 옆에서 드시면은 하나 정도는 이렇게 남의 거 얻어 먹고 싶긴 합니다. 예. 그래 뭐 문제는 한번 보자.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마음이신 거죠. 자, 같은 나이에 또 다른 둘 다 안 먹어보신 김만균 교수님.
교수님은? 아니 제가 특이하게 그 체질이 맵고 짜고 단 걸 안 먹는데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많이 드시는군요. 네. 뭐 다른 거 당은 좀 다른 걸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술 같은 걸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매운 거를 전혀 이제 먹지 않는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한번 매운 거를 여간해서 잘 안 먹는데 한번 매운 걸 안 먹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유학 시절에 태국 친구랑 멕시코 친구랑 저랑 어느 나라 음식이 더 매운가를 가지고 대기를 해가지고 세 명이서 이제 그 음식점을 돌아다니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멕시코 친구가 할라페뇨가 너무 매우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 한국 사람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먹었다가 한번 기절을 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태국 고추 조그만 그 치동 고추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너무 맵더라고요. 그거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매운 거를 거의 못 먹겠더라고요. 맛이 너무 끔찍해서 그때 못 먹게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뭐 매운 거는 거의 먹지 않으니까 또 마라탕은 이름 그 자체가 너무 맵잖아요. 너무 매워서 마비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마비되는 매운맛이라는 뜻이잖아요. 마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름 때문에도 잘 이렇게 접근성이 안 생기고 이게 먹지를 않고 그리고 또 이게 특히 사탕 같은 것들 가끔씩 무설탕 사탕 같은 거 좀 먹긴 먹는데 이게 사탕 같은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너무 단맛도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드셔보던 분이 한 분이 머리가 이렇게 쭈뼛살만큼 달달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 나니까 또 이게 크게 또 이렇게 유혹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대부분은 한두 번씩은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마라탕은 말씀처럼 맵고 얼얼함, 매운맛과 얼얼한 맛이 이제 같이 있어서 다양한 재료들로 이제 볶거나 아니면 약간의 이제 탕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형식이고 탕후루는 이제 주로는 과일에 설탕물을 입혀가지고 꼬치를 낀 상태에서 약간 아삭하게 이제 먹는 이제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두 개 다 먹어봤는데 옛날에 먹어봤고 탕후루는 마라는 지금도 먹고 있는데 마라탕은 제가 나름대로 그 확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먹어서 몇 번 먹는 거는 오래 가고요. 제가 안 먹거나 한 번 입에 대고 안 먹는 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탕후루는 좀 지나갈 거라고 예상을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탕후루 지금 창업하시는 프랜차이즈면서 슬퍼하시는데 탕후루는 남자 취향이 아니에요. 맞아요. 탕후루는 왜 먹냐면 저도 그렇게 단 걸 싫어하는데 여성들이 참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리기 참 좋은 간식에 그렇게 예쁜 디저트가 없는 것 같아요.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놓고 세 개 딱 찍어서 올리면 먹는 기쁨보다 이렇게 보는 기쁨이 있는 후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리기 딱 좋은. 그래서 당분간 갈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갈 건데 마카롱이 그랬거든요. 되게 비슷한 이유로. 물론 여전히 먹구들은 이제 확실히 유행을 식었잖아요. 자 오현정님께서 반갑네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못 먹어봤나 했더니 71년생이라고 했군요. 탄생이 이제 중요하다. 어느 때 태어났는가. 이거 방송에서 정정민 교수님 아닌 것처럼 해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탕후루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먹는 거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함께 모여서 마라탕을 매식 코스로 한다. 이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 상상이 가세요? 저도 뭐 이렇게 뭐 회식하자 그래서 갔더니 이제 마라탕을 먹은 적도 있고 집에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 왔는데 마라탕을 시켜 주문해서 먹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맵찔이라서 저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신라면 같은 것도 사실 먹으면 굉장히 매워하거든요. 닭발 같은 것도 매워서 잘 못 먹고. 벌써 입에 침이 고이시네. 매운 자동 반응이 나오네. 근데 하여튼 그 다른 분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먹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하여튼 저는 많이 먹지도 못했고 뭐 밖에 나가서 먹을 때도 굉장히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제 취향은 또 아니더라고요. 원래 이제 매운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뭐 중국 음식 중에 달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꼭 이걸 먹어야 될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원래 저는 맵찔이지만 또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매운맛을 좋아하고 매운맛에 익숙해 있고 그리고 새로운 매운맛에 대한 호기심도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지만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또 굉장히 유행을 했던 그 불당면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매운맛에서 고통을 느끼기 위한 그런 챌린지가 또 그렇죠.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 또 그 뭐 출발점이 사실 또 뭐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좀 새로운 어떤 그 매운맛에 좀 열광하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거기다가 사실은 그 탕후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사실 설탕 소비가 상당히 좀 늘어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요식업 굉장히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사실 좀 자극적인 맛들이 이제 많이 강해지고 그래 매운맛하고 단맛이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맵게 할수록 그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먹을 만한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는 또 설탕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둘이 그 마라탕후루가 이름도 이렇게 연관이 돼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마라탕 먹고 약간 매운맛을 진정시켜서 탕후루 먹고 이런 조합이 사실은 그러니까 맵고 달달하고 짠 것의 어떤 조화를 맞추는. 근데 그것이 서로 강해지면서 이렇게 좀 그 맞춰 나가는 그런 거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게 맛이 그런 식으로 좀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여서 탕후루가 인기가 좀 오래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승 작용이 난다. 네네네. 마라도 맞고 탕후루 먹고. 우리의 그 식생활 트렌드하고 뭔가 좀 맞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또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예측하시는데 지금 뭐 이거는 또 긍정 부정 또 뭐 섣부르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언제나 또 이게 따라오는 거라 뭐 먹으면 또 그게 안 좋다더라 이런 거. 근데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은 좀 있나 봐요. 탕후루로 몸살 앓는다. 끈적하고 벌레 꼬이고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질투 겸 또 이렇게 약간 짜증 겸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학부모들은 또 아이와 만들다 화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는데 이게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나오는 그런 논란들이겠죠. 뭐 어떻게들 보시는지 한번 더 얘기 나눠보죠. 설탕이 끓는 점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집에서 만들기를 꺼려하는데 성공하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고요. 이게 끓이는 게 아니에요. 네.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화상 입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튼 근데 그 제가 신촌을 나가서 느낀 거는 바닥이 너무 끈적거려요. 요즘 우리가 뭐라고 쓰레기통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은 그렇죠. 골목골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다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를 내 가방에 넣을 수가 없어. 내 특별히 봉지를 갖고 있지 않은요. 그러니까 어디다는 버려야 그러니까 되는 처리를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탕후루 가게는 앉아 있는 좌석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테이크아웃 전용으로 나온 상품 같아요. 그럼 들고 다니다가 다른 상점에 버리면 그게 끈적거리는데 껌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때가 붙어서 시커멓게도 변화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뭔가 덜 묻는 뭐 종이컵 요만한 거 주지 말고 봉지를 하나 더 준다든가 버릴 수 있는 종이를 준다던가 이러지 않으면 인근 상인들의 불만은 계속적일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앉아서 먹는 걸 권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 쓰레기가 좀 덜 나오니까 정말 그 쓰레기는 좀 끈적끈적하고 또 뾰족한 게 길게 돌아다니니까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김만국 교수님. 저는 이게 그 근본적으로 정말 단 음식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맵고 단 음식 먹는 거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맵고 단 음식을 먹을까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 그 분석을 보면 스트레스를 푸는데 맵고 단 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매운 걸 계속 섭취하게 되면 우리 뇌에 그것이 계속 자극이 가고 그 맛을 기억하게 돼서 오히려 그 맛이 안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래요. 담배랑 똑같네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랍니다. 일종의 중독이네. 그래서 그게 중독돼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그러면 이제 다시 매운 걸 먹어주면 그게 풀리는 구조라. 오늘 중독 특집. 중독 특집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단맛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단맛 우리 정말 당은 국가적으로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탕후루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 마라탕 같은 걸 먹으면 마라탕 그냥 한 그릇에 그냥 국제기구가 권유한 나트륨을 다 섭취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탕후루 한 두어 개면 1일 권장량을 다 먹어버리는 당 권장량을 다 먹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서 과다하게 당을 섭취하거나 과다하게 나트륨을 섭취하는 이 경우가 많아져서 이게 근본적으로 뭐 건강에 크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를 부르세요. 그러고 보니까 서 작가님이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시죠?
탕후루를 만들어 먹었어. 아니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 얘기인지 네. 모르겠는데 그 실제로 지금 그 당뇨나 이런 옛날에 이제 성인병이라고 했던 네. 질병들이 어린아이들. 그 발병 맞아요.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고 더 내려가죠. 하더라고요. 그게 뭐 꼭 탕후루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예. 당 섭취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거는 이제 분명한 과당 것 섭취가 같고. 많죠, 네. 특히. 그 음료수나 외국에 이런 거. 살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포들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한국 들어오면은 그 한국 음식들이 옛날보다 훨씬 달아졌다 이런 전반적으로 질문들 달아졌습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탕후루는 100g당 이제 뭐 당이 이게 뭐 18에서 25g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 보건기구 1인 섭취 권장량이 한 그 정도. 예. 네. 두 아저씨 그래서 우리 탕후루를 몰아내잖아요. 거의 촉촉 공작을 하고 있어요. 수치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영양설탕 소비량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더라고요. 이 OECD 평균이 연간 이제 32.3kg인데 우리나라가 32.8kg. 당이. 대략, 네, 설탕. 설탕이. 네. 대략 이제 평균 정도. 뭐 가장 높은 말레이시아 보면 58.2kg. 뭐 네. 브라질도 거의 한 50kg 정도 되거든요. 네. 뭐 여긴 아마 사탕수수를 직접 길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그 탕후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SNS에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은 이거 직접 제 집에서 만들다가 우리 서 작가님이 이제 고수시니까 예. 별 그런 게 없는 것 제가 얼마 같은데 똥손이 실제로 화상 입는 경우들이 꽤 많다 그럽니다. 예, 예. 그래서 의사들이 이것 때문에 돈 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하실 때 좀 주의해서 좀 이 화상에 주의해서 이렇게 좀 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탕수수하고 연결시킨 거는 제가 볼 때는 과학자답진 않았어요. 사탕수수 물고 다니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소 작가님의 방어 기회를 아니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아주 중요한 게임입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이 근데 진짜 너무 재밌는 게 그 옛날에 우리가 학교 끝나면 떡볶이 먹고 예. 뭐 이랬던 것처럼 예.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그렇죠, 그렇죠. 마라탕을 먹어요. 예, 예. 가면 마라탕에 1인분 이렇게 2인분에서 그릇에다가 우리가 옛날에 즉석 떡볶이 먹을 때랑 비슷한 거예요. 예, 예. 즉석 떡볶이에 기본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이것저것 추가하는 그렇죠. 것처럼 마라탕도 가서 아이들이 자기 기호에 맞게 막 골라서 고를 수 추가해서 있죠. 예. 먹고 나오면서 탕후루를 앉아서 먹는 건 말도 안 되지. 걸어야 돼요. 네. 걸어가서 그다음에 인생 내 컷 찍어야지. 이것이 이제 아이들의 되게 소소한 짧은 예. 시간에 할 수 있는 여가 같은 거예요. 학원 가기 전에 혹은 학원 가는 그런 중간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 문화나 이제 이 유흥도 조금 그 유행이 있는데 예전에 편의점이 되게 또 한참 유행해서 편의점에서 그 도시락 먹고 예. 라면 먹고 막 이랬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먹는 건데 아까 김만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요즘 매운 거를 좋아하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불닭볶음면 같은 게 이제 단계로 나오는데 나는 뭐 어디까지 먹어봤다. 나는 뭐를 먹을 수 있다. 물 없이 네.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하고 그런 걸 먹고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이 마라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라 맛이 아이들 간식을 사실 다 점령했다고 예, 보면 마라 돼요. 맛이 어디든 들어가죠. 네, 예. 마라 맛 젤리, 마라 뭐 곤약, 육포.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은 이 마라 관련이 이제 중국을 이겼다고 봐요. 우리가 훨씬 많이 먹었어요, 마라를.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 맵고 단 거를 그거는 어린이들은 사실 항상 좋아했어요. 예. 지금만 좋아한 건 아니고 우리 옛날에 보면 뽑기, 달고나 이런 거 네. 막 먹고 했잖아요. 잉어 막 뽑아가지고 그거 막 먹고 그랬었던 걸 보면 좋아는 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는 짧고 짧은 시간에 막 되게 화끈하게 뭔가 먹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하면서 좀 얘기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루에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자주 하거나 그러면 좀 그렇지만 뭐 아이들에게는 또 되게 재미있는 추억이 아닐까. 저는 탕후루를 사실 보고서 어떤 게 그 떠올랐냐면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서 패왕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예, 예. 거기에서 그 어린 경극 수련했던 맞아요. 애들이 잠깐 도망 나갈 나와서 때. 예. 장터에서 탕후루를 다 예. 들고서 제가 그래서 먹어봤다니까요. 오, 그 그러셨구나. 영화 영향 때문에. 그러면서 예. 걔네가 자기네가 했던 경극을 장터에서 하는 네. 걸 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맞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와, 저 사람도 얼마나 맞아서 저렇게 잘할까 이러면서 그렇죠. 그걸 눈물을 먹어요. 줄줄 흘리면서 네, 얘기하죠. 그걸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서 봤을까 했더니 거기서도 왜냐면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나와서 그 먹는 그 반짝이고 달고 예. 그 어떤 그 탕후루가 이제 그런
이런 것의 상징이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가 경극 수련생 같은가 그건 잘 예. 모르겠지만 예. 아마 좀 유행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힘든데 그거 하나 먹으려고 잠깐 도망쳤었는데 그걸 다 먹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보고 되게 신기했었죠. 왜냐하면 그게 단지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잘하는 걸 보고 맞아요. 감동을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이미 이제 그 예인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예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탕후루를 찾아보니까 이 거란족들이 즐겨 먹던 간식에서 유래했고 왜 과일이 금방 조금 상하잖아요. 네, 네. 샤인머스켓, 포도도 마찬가지로 물러지고 그래서 이제 설탕을 녹인 뒤 이렇게 바로 걸리면 오래 보존할 수 있어서 예전에는 뭐 냉장 기술이나 이런 게 훨씬 없으니까 예. 그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하네요. 예, 예. 네.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겠죠. 훨씬 더 신선하게 또 먹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자,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사실 이게 오늘 이 마라탕후루를 얘기하는 게 음식의 유행에 관련된 사실 얘기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러고 보니까 지나갔네라고 생각되는 음식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뭐 떠오르시는 것들 있으세요? 네. 저는 얼마 전에 그렇게 포켓몬빵을 네, 포켓몬빵. 상품명을 네. 말씀드리면 기다리면서 사셨다는 되나요? 얘기 들었던죠. 네. 네, 그걸 처음 시작을 말씀드린 허니버터칩이라는 허니버터칩, 게 너무 그렇죠. 유행했을 때 맛있기도 했고 정말 그거 하나 사려고 한 5개 물품을 사면 얘기를 하나 살 수 있는 구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무슨 과자가 유행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쉽게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랑은 받긴 하는데 항상 공급을 적게 해서 사람의 관심을 폭발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인기가 많아지면 이제 굉장히 공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좀 인기가 시들어지고 이게 네. 약간 우리나라가 유행이 정말 빠르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도너츠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막 가서 다들 사 먹고 네. 사진 찍고 하면은 어느새 또 다른 데 가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유행이 너무 짧아서 이게 음식점이든 뭐든 초기 시설 투자비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어렵겠다 유행 타는 음식들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 그렇죠. 대부분 다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그게 사업의 꺼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 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그 유행이 금방 바뀌어 버리니까. 김학국 교수님 어떤 그 음식 생각나세요? 뭐 당연히 저희들 가장 폭발적이었던 건 저 대왕 카스테라. 대왕 카스테라. 대왕 카스테라는 정말 폭발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와이프가 들고 와서 이거 뭐 새로 나온 거라고 해서 먹어보라고 그래서 먹어보고 오 맛있네 그러고 저도 몇 번 사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제 음식 프로그램에서 한번 네. 뭐 그 이야기 그 소위 거기에 들어가는 식용유 많이 식용유량이 들어간다고?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뭐 그 이후로 사라져 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맛의 이유에서건 뭐가 들어왔다가 빨리빨리 사라지는 트렌드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소비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소비사의 본질은 항상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것을 빨리빨리 이제 쓰고 먹어치우고 이제 또 그 다음 것을 갖다 옮겨가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만들어지는데 뭐 소비 사회에서는 저는 이 뭐 외식 트렌드, 음식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트렌드 하나가 만들어지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 만들어지면 상당히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건 뭐 끊임없이 계속 이런 패턴이 뭐 유지될 거라고 특히 먹는 거에 저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늘 새로운 맛을 찾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새로운 맛을 찾는 그 욕망과 그리고 가장 소비 사회에서 가장 잘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음식 문화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음식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오래 가고 우리한테 좀 그 기억될 만한 음식으로 남는 건 되게 뭐 작을 것 같고 계속 이렇게 트렌드가 빨리 바뀌어 나가는 방향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서 작가님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자리 잡은 것 중에 엽기 떡볶이는 그 원래 엽기 떡볶이도 쿨피스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매우니까.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어떤 좀 안착을 한 것 같아서 어디나 있고 많이들 먹고 변형도 많이 생기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제가 좋아하는데 사라진 거 카스테라도 있고 찜닭도 전 되게 좋아했는데 찜닭도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맞아요. 오래 남고 어떤 그 외식, 그러니까 한 가게를 10년 이상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남은 대표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양념치킨. 양념치킨은 완벽한 음식으로 남았죠. 예. 이종필 교수님. 전 옛날에 그 버블티 이런 것도 굉장히 버블티. 유행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옛날만큼 못 보는 것 같고 뭐 디저트 쪽에 이제 티라미수도
그 뚱카론과 더불어서 옛날만큼은 좀 이제 네. 안 보이는 것 같고 이거 전부 다 달달한 것들인데 근데 지금 외국에 보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냉동김밥이 그렇게 뭐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지금 뭐 재고가 예, 하나 더 그렇다면서요? 남아있지 예. 않은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전 냉동김밥은 사실 이게 비건식으로 나온 거라서 예, 예. 나름 이게 또 건강식인 것 같아서 이런 건 예,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오래 뭐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오래 되는 것 지속되는 것 중에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거는 그 대전에 그 유명한 빵집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럼 SS 빵집. 네. 저도 이제 대전에 갈 일 있으면은 그 기차역에 있는 예. 매장에서 이렇게 살려고 일부러 기차 시간 조정하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예. 줄 서서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동네 지역 빵집인데도 예. 이렇게 맛을 오래 유지하는 거기서 설탕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맛있게 이제 먹은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런 이게 뭐 사실 뭐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반짝하는 유행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뭐 전국적으로 사실 사랑을 받는 예. 음식이고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 변호사님. 저는 요거트 집 생각나요. 대학교 요거트. 다닐 때 요거트 아이스크림 집 전문적으로 엄청 많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거의 요거트 아이스크림 없어졌죠. 집이? 네, 많이 없어졌던 거 생각나고 버블티도 이제 공차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정말 폭발적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유행이 다시 옵니다. 그 유행이 주들 초등학생들이 하는 게 놀라운 게요. 공차를 애들이 마라탕 먹으러 갔다 후식을 탕후루로 가는 애들도 있지만 공차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젊은 초등학생들이 유행을 뭔가 선도하는 느낌에서 초등학생들이 줄 서서 공차를 먹는 걸 보고 내 옛날에 저거 좋아했으니까 나도 다시 먹어볼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없어졌다가 다시 유행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중에 많은 게 떡볶이 프랜차이즈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외국 사람들에게 비슷비슷하게 다 매운 건데 또 교묘하게 세분화된 매운맛의 그 내용들이 다른 떡볶이집들이 우후죽순 생겨도 또 유행이 돌아서 또 그 집을 찾아가게 되고 그런 거 보면은 또 꾸준히 사랑받는 디저트나 음식들은 있는 것 같고요. 예. 매니아층이 남아있는 집들은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떡볶이 20년 전에 먹고 이런 걸 왜 만들어 어떻게 망하시겠다 뭐 이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맛을 이제 세분화하셨죠. 보통 맛, 예. 안 매운맛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장기적으로 사랑받는 거 보니까 또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들은 나름의 세분화된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초등학생들이 음식 유행을 선도한다. 이것도 참 재밌는 여기 현상이네. 떡볶이도 예. 매장이 늘지 않다가 글쎄 초등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먹나 싶은데 가가지고 먹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유행을 선도했던 거잖아요. 뭐 옷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트렌드를. 요즘 대학생들의 선도력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초등학생 새로운 면이 또 분명히 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이런 외식이라든가 아까 이제 저기 김한규 교수님께서 이게 소비 자본주의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하셨는데 음식이 유독 더 그런 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게 주는 뭐 어떤 만족감, 그러니까 즉각적인 만족감이 좀 커서 그런 것도 있고 입맛의 변화가 아무래도 제일 민감해서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렇겠죠. 뭐 그런 것 분명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또 우리 맛을 느끼는 어떤 그런 감각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연관은 예.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측면들. 예,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가 그 압박감이 좀 있기 때문에 맛이 다양하게 사랑받는다기보다는 매운 거, 예, 뭐 좀 더 단 자극적인 거,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좀 더 사랑받는 추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아까 좀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셨다고 서유미 작가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청소년들을 지켜보니까 아이들을 지켜보니까 저희들 때와 너무 다른 빡빡한 스케줄 속에 그렇죠. 살고 예, 있고 맞아요. 예, 네. 그 스케줄 살고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저도 이제 맞벌이 부부긴 하지만 저 아이도 나는 정말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날이 언제야? 라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주중에 나는 그런 날이 언제야라고 물어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8살밖에 안 된 아이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정말 스트레스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모든 스케줄 속에서 쌓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덜 스트레스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것들. 이제 그런 사회가 오히려 우리의 맛도 다양화시키고 좀 더 풍부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혀가 너무 빨리 매운맛에 길들여져서
굳어져 버리지 않을까, 맛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뭐 스트레스와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덜 스트레스 받는 사회를 만들면 맛도 더 풍부한 사회가 될 거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5679님께서 마라탕은 사실 극도로 짠 음식입니다. 뜨겁고 매운맛에 짠맛이 둔화되죠. 라면보다 훨씬 자극적이지만 엄마들은 채소 때문인지 라면보다 마라탕이 관대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3244님이 중학교 교사인데 속 아파서 병원 가는 중학생 많다고. 대신 1인분씩 조리해서 자신이 원하는 구성을 만들 수 있는 그 탕후루는 아이들이 또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네요. 자, 오늘 지목전 토크는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손종임 변사님, 김만공 교수님, 이종필 교수님, 그리고 서유미 작가님,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